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옛날 이야기 모음 세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구연할 설화는 선녀와 나무꾼, 훈장님을 장가보낸 학동, 도깨비 비성 이야기, 도깨비 징검다리, 신기한 호박, 박도령과 잉어 아가씨, 신비한 나뭇잎, 꽤 많은 하인 막둥이, 구렁이 처녀와 한선비, 금송아지가 된 아들입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선녀와 나무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부모 형제도 없이 산속에서 혼자 나무를 하며 지냈죠. 나이 30이 넘도록 색시도 없이 이렇게 혼자 살고 있으니 나도 참 불쌍하다. 이 집안에 살아있는 거라고는 나 혼자네. 나무꾼은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당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고 있었죠. 생쥐는 나무꾼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덜덜 떨며 눈만 깜빡거렸어요. 겁내지 마라. 배가 고픈가 보구나. 내가 먹을 것을 줄게. 나무꾼은 곡식자루에서 나다를 꺼내주었어요. 생쥐는 나다를 보더니 허겁지겁 먹었지요. 그 다음 날도 생쥐는 나무꾼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생쥐는 나무꾼 덕분에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나무꾼도 생쥐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참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생쥐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간 걸까? 생쥐라도 있어서 좋았는데 다시 외로워졌구나. 나무꾼은 다시 혼자가 되어 날마다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했어요. 나무꾼이 나무찜을 묶어놓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뛰어왔어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 그럼 어서 여기 나무찜 뒤에 숨어 있거라. 나무꾼이 사슴을 숨겨주고 다시 도끼를 들려고 할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냥꾼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이 근처에서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예, 보았습니다. 저쪽으로 달아나던걸요? 나무꾼은 반대쪽을 가리키며 알려주었어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사슴아, 이제 나와도 된다. 사냥꾼은 멀리 갔단다.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셨으니 보답을 하겠어요. 소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나무꾼은 사슴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사슴은 어서 말해보라며 나무꾼을 재촉했죠. 나무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내가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단다. 색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나는 괜찮으니까 어서 가거라. 제가 나무꾼님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해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산꼭대기에 가면 연못이 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 되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해요. 그때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 옷을 몰래 숨겨놓으세요. 그럼 그 선녀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 선녀 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사슴은 이렇게 말을 마치고는 사라져버렸어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 보름달이 뜬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 나무꾼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어요. 거기에는 사슴이 말한 대로 맑은 연못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연못 근처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름달이 가장 높게 떠오르자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살금살금 숨어서 날개 옷 하나를 감추어 두었어요. 어느새 선녀들은 목욕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언니들, 제 날개 옷이 없어졌어요. 혹시 제 날개 옷을 보지 못했나요? 그래? 큰일 났네. 옷이 어디로 갔을까? 선녀들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무꾼이 숨겨놓은 막내 선녀의 날개 옷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막내야,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올라가 봐야 해. 선녀들은 날개 옷을 입고 모두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막내 선녀는 너무 슬퍼서 울고 말았죠. 그때 나무꾼은 살며시 선녀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왜 울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선녀는 나무꾼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근처 산속에 살고 있는 나무꾼입니다. 혼자 남게 된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꾼은 모른 척하며 자기와 함께 살면 날개 옷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하늘나라 선녀와 함께 살게 된 나무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어느덧 몇 년이 지나고 나무꾼과 선녀는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요. 하지만 선녀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했어요. 나무꾼은 슬퍼하는 선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아이도 둘이나 낳았으니까 날개 옷을 보여줘도 괜찮겠지?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 옷을 보여주었어요. 날개 옷을 보자 선녀는 정말 기뻐했어요. 당신 제 날개 옷을 찾으셨군요. 한 번만 입어보고 싶어요. 한번 입어볼게요. 선녀는 날개 옷을 펼쳐 입고 아이들을 양팔에 안았어요. 여보, 전 이제 가봐야겠어요. 나무꾼은 안 된다며 선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선녀는 아이들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날마다 울며 한탄만 했지요. 그러다 문득 사슴이 생각났어요. 그래, 사슴을 만나면 다시 선녀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무꾼은 사슴을 찾으려고 산속을 헤매며 돌아다녔어요. 사방천지를 다니다 사슴을 처음 만났던 곳에서 기다렸어요. 며칠을 기다린 끝에 사슴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슴아, 제발 나를 도와줘. 선녀가 아이를 안고 하늘로 올라갔구나.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줘.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사슴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슴은 나무꾼을 안타까워했어요. 아휴,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방법이에요. 날개 옷이 없어진 이후로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오지 않아요. 대신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 3개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퍼서 올라가거든요. 3번째 두레박이 내려올 때 그 두레박 안에 숨어서 올라가세요. 그럼 아이들과 선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연못 근처에 가서 두레박을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첫 번째, 두 번째 두레박을 보내고 3번째 두레박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3번째 두레박이 내려오자 나무꾼은 두레박 안의 물을 버리고 그 안에 숨어서 하늘로 올라갔지요. 한참을 올라가더니 어딘가에 내려졌어요. 나무꾼은 두레박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이들이 달려오며 나무꾼을 반겼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다. 엄마, 아버지가 오셨어요. 나무꾼은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막내 선녀도 나무꾼을 만나자 반가워했죠. 하지만 나무꾼이 하늘나라에 올라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하늘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옥황상제는 나무꾼을 불려들였지요. 하늘나라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네가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내 사위들과 겨뤄서 이겨야 할 것이야. 옥황상제의 사위들이 숨으면 나무꾼이 찾아내는 숨바꼭질 시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나무꾼은 사위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 아내가 나무꾼에게 살며시 다가왔어요. 여보, 닭장 안을 살펴보세요. 나무꾼은 아내의 말대로 닭장 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닭들 중에서 사람의 손톱을 한 수탉 2마리가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숨바꼭질 시합에서는 나무꾼이 이길 수 있었어요. 옥황상제는 다른 시합에도 통과해야 한다며 금활과 금화살을 들어 보였어요. 내가 이 화살을 땅으로 쏘아보낼 것이다. 네가 금화살을 찾아온다면 이 하늘나라에서 선녀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옥황상제는 금활의 시위를 당겨 금화살을 땅으로 쏘았어요. 나무꾼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거렸어요. 이번에도 아내가 살며시 다가왔어요. 여보, 말을 하나 달라고 하세요. 좋은 말들은 다 버리고 비루먹은 말을 고르셔야 합니다. 나무꾼은 아내의 말대로 옥황상제에게 말 한 피를 청했어요. 옥황상제는 좋은 말들을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마구간 구석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말을 골라 며칠을 보살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은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용마였던 거예요. 나무꾼은 용마를 타고 땅으로 내려와 사방천지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금화살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나무꾼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쥐들이 나타나 나무꾼을 꽁꽁 잡아먹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인간을 대왕님께 데리고 가보자. 나무꾼은 꽁꽁 묶인 채로 쥐들의 대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쥐들의 대왕은 나무꾼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쥐들의 대왕은 오래전에 나무꾼이 나달을 먹여주었던 바로 그 쥐였던 거예요. 나무꾼은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모두 이야기하며 금화살을 찾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쥐들의 대왕은 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지금부터 사방천지를 다 뒤져서 금화살을 찾아오거라. 쥐들은 온 세상을 뿔뿔이 흩어져서 금화살을 찾아다녔어요.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고양이 나라에 금화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쥐들은 수백 번의 도전 끝에 금화살을 찾아서 나무꾼에게 주었어요. 고맙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무꾼은 금화살을 들고 용마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금화살을 옥황상제에게 바친 나무꾼은 이제 당당히 하늘나라의 사위가 될 수 있었어요. 훈장님을 장가보낸 학동.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어요. 그 서당에는 장가를 가지 못한 훈장님이 있었지요. 학동들은 궁색해 보이는 훈장님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훈장님, 장가 안 가세요? 장가 한번 가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글이나 읽어라. 훈장님은 야단을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귀가 솔깃했어요. 훈장님, 그러지 말고 옆집 과부 아주머니를 색시로 맞아들이세요. 훈장님은 싫지 않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훈장님, 저희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아니, 어쩌려고 그러느냐?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아이들은 아침 일찍 과부의 집을 찾아갔어요. 과부의 집 대문 앞에 서서는 훈장님을 부르는 거예요. 훈장님, 훈장님, 안에 계시지요? 어서 나오세요. 그러자 과부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얘들아,
너희 훈장님이 여기 뭐하러 온단 말이냐? 어서 가거라.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계실 텐데요. 아주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훈장님 안에 계시지요? 과부는 아이들의 말에 기가 막혀 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학동들은 매일 아침마다 과부의 집 앞에서 훈장님을 불러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학동들이 찾아오자 과부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너희들 정말 왜 그러는 것이냐? 너희 훈장님이 여기 왜 오겠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방 안에 계신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아니 이놈들이! 과부가 화를 내자 아이들은 웃으며 도망을 갔지요. 다음 날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에 아이들은 또다시 과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훈장님, 저희 왔어요. 어서 나오세요. 과부는 잠도 채 깨지 않은 채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왔어요. 아주머니, 우리 훈장님 불러주세요. 이놈들이 미쳤나? 과부가 부지깽이를 들고 아이들을 쫓아냈어요. 아이들은 도망가면서도 계속해서 훈장님을 찾았어요.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당 훈장님이 과부 집에 계신가요? 아유, 뭐 흉도 아니네요. 과부댁도 혼자이고 훈장님도 혼자이니까. 과부는 얼굴이 빨개져서 화를 냈어요. 무슨 말씀들 하세요? 아이들이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알았어. 마을 사람들은 알았다고 하면서도 과부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러자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 훈장님이요. 날마다 과부 아주머니네 집에서 주무신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훈장님을 찾으러 가는 거라고요. 과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과부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가보자고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집에 누가 있습니까? 과부는 화가 나서 자기 집 방문을 열어 젖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방 안에는 훈장이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요? 과부는 훈장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학동들은 신이 나서 더 떠들어댔고요. 보세요. 여기 훈장님 계시지요? 저희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요. 과부는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아유,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뭘 그래요? 그냥 혼례를 하면 되지. 과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하는 수 없이 과부는 서당 훈장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학동들 덕분에 혼례를 하게 된 훈장은 행복해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도깨비 비석 이야기. 옛날 강원도 구만리에 정병사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병사는 병마절도사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정병사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청년이었어요. 어린 시절 정병사가 글 공부를 할 때면 가끔씩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며 엎드려 절을 하곤 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자 소녀는 자라서 병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던 소녀는 20살 청년이 되자 금강산에 들어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했어요. 금강산에서 공부를 하던 중 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정병사는 도사에게 소년 시절 만났던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도사는 진지한 얼굴로 정병사를 바라보았어요. 자네는 분명히 병사벼슬을 할 것이네. 목사를 지낸 후 병사벼슬에 오를 수 있네. 하지만 항상 몸에 비수를 품고 다녀야 하네.
명심하게. 정병사는 도사의 말대로 명주 한 피를 팔아 비수를 사서 지니고 다녔어요. 그리고 도사에게 무술을 배웠어요. 어느덧 금강산에서 지낸 지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자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네. 또한 자네가 세상에 나설 때가 되었네.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가게나. 그곳에 가면 반드시 출세의 길이 열릴 것이네. 며칠 후 청년 정병사는 강원도 원주 고향집에 다니러 갔어요. 그러자 키가 장승처럼 큰 남자가 정병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병사님, 오셨습니까? 청년 정병사는 깜짝 놀랐지만 점잖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신데 저에게 절을 하십니까? 저는 김공이라고 합니다. 병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김공은 정병사를 향해 다시 한번 절을 하고는 사라져버렸어요. 청년 정병사는 절을 하고 사라진 김공이 도깨비라고 생각했지요. 정병사는 고향집에서 하룻밤을 머문 후 서울로 향해 길을 떠났어요. 서울의 조정에서는 제주도 목사가 될 사람을 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제주도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목사로 부임하면 그날 밤 모두들 죽고 말았거든요. 제가 제주 목사로 가겠습니다. 청년 정병사는 자청에서 제주도로 배를 타고 떠났어요. 제주도 관가에 도착을 하자 신관사또가 오셨다며 모두들 환영해 주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마중을 나온 관원들의 환영 인사가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정 목사는 방 안에 불을 꺼놓은 채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괴한들이 나타나 정 목사에게 다가왔어요. 그중 두목처럼 보이는 자는 정 목사를 향해 소리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담나국에서는 육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육지에서 오는 지도자들은 모두 우리 손에 죽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오늘 밤 내 손에 죽을 것이야. 두목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 목사는 품 안에 가지고 있던 비수를 꺼내 두목에게 던졌어요. 두목은 정 목사가 던진 비수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부하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정 목사에게 용서를 빌었지요. 정 목사는 제주도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지혜로운 지도자로 명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병마절도사라는 높은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정병사는 자기가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된 것은 모두 도깨비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공선정집이라는 도깨비 비석을 세우게 되었어요. 도깨비 징검다리. 옛날에 낙동강 상류까지 배가 왕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많은 배들이 물건을 가득 싣고 부산에서 이곳까지 자주 다녔죠. 강가에 배를 메고 이곳을 여진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자연스럽게 장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서 오는 소금배가 여진에 도착했어요.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그래, 혜랑아. 이제 더는 떠돌아다니지 말자. 초라해 보이는 젊은 여인과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손을 잡고 나루터를 걷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어린 딸 자식을 데리고 떠돌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뭘 해야 할까? 가진 돈도 별로 없는데. 한참을 고민하던 여인은 나루터 근처에 주막을 하나 차렸어요. 여인은 일도 열심히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지요. 아이고, 해랑 어머마.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시집을 가는 건 어떠하겠소?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해랑이 하나 굶기지 않고 잘 키우는 걸로 만족해요.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돈도 많이 모으게 되었고 해랑이도 예쁜 아가씨로 자라게 되었지요. 해랑어미는 모아놓은 돈으로 강 건너 마을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릴 사위를 모아 해랑이를 혼인시켰지요. 사위까지 있으니 농사일도 더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해랑 엄마는 강 건너에 있는 논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근처에 살고 있는 호라비와 말동무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서로 정이 들었어요. 해랑 어멈,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사는 건 어때요? 그건 좀 어렵겠어요. 우리 해랑이랑 사위 눈도 있고 또 마을 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워서. 둘은 남의 눈을 피해 밤에만 만나게 되었어요. 해랑이는 어머니가 밤 외출이 잦아지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나가시는 길을 몰래 따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매일 밤마다 강을 건너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해랑이와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모른 척했지요. 여보, 어머니가 밤에 다니시는 건 괜찮은데 날씨도 점점 추워져서 강을 건너는 게 위험해 보여요. 나도 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해랑이와 남편은 의논을 하다가 남몰래 강가에 가서 돌을 들어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다리를 만들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누가 놓은 다리인지도 모르고 고맙게 그 다리를 건너 다녔어요. 사람들은 그 다리를 도깨비가 밤에 몰래 놓은 것이라고 해서 도깨비 징검다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몇 사람들은 해랑이와 남편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놓은 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덕분에 어머니와 옆마을 호라비는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 후로 새로 다리를 놓을 때 해랑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대구 달성군 다사면 박곡동과 방천동 사이에 놓인 잠수교가 바로 이 해랑교라고 한대요. 신기한 호박.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나이 어린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오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려 눕고 말았어요. 집안에는 일을 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일가 친척도 없었어요. 얘들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내일은 꼭 일어나서 너희들이 굶지 않도록 해줄게.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형, 배고파. 오늘도 굶어야 해? 너무 배고파. 어린 동생은 굶주림에 지쳐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고민을 하던 형은 산 너머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동냥이라도 해서 아프신 어머니와 굶주린 동생에게 밥이라도 먹일 생각이었어요. 형이 밥을 구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형이 없는 동안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야 해. 정말 밥을 가지고 올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꼭 밥 가지고 와. 동생은 밥을 구하러 간다는 형의 말에 기운이 좀 나는 듯 했어요. 형은 산을 넘어 아버지 친구의 집에 도착했어요. 계십니까? 아저씨, 계십니까? 저는 산 너머에 사는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뵌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밖으로 나오더니 깜짝 놀라 했어요. 아이고, 추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눈도 오는데 어서 들어오너라. 아저씨는 친구 아들을 따뜻한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리고 밥 한 상을 차려주었어요. 배고팠던 형은 먹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어서 먹어라. 배고프지 않느냐? 저는 괜찮으니 이 밥을 싸서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아저씨는 집에 돌아갈 때 밥을 다시 해줄 테니 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아이는 그 말을 믿고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죠.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부엌에 남은 밥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밥을 먹은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다른 집이라도 가서 밥을 얻으려 했지만 아무도 밥을 주지 않았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동생과 아픈 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슬펐어요. 아이는 할 수 없이 다시 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터덜터덜 산길을 걷고 있는데 커다란 늙은 호박 한 덩어리가 발에 채였어요. 이 산 속에 웬 호박이지? 그래, 잘 됐다. 호박이라도 가지고 가서 삶아야겠어. 아이는 커다란 호박을 안고 산길을 걸었어요. 호박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너무 무겁네. 어차피 속을 파내야 하니까 여기서 속을 파서 가지고 가야겠다. 아이는 호박 속을 파냈어요. 속이 빈 호박을 보니 자기가 밥을 먹었던 것이 더 후회스러웠지요. 그래서 먹었던 밥을 호박 속에 다시 토해내려 했어요. 하지만 밥 한 알이 겨우 올라왔어요. 아이는 밥 하나를 호박 속에 넣었어요. 다시 호박을 들고 산길을 걷는데 갑자기 호박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지요. 속도 다 파냈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 형은 호박 안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호박 안에는 흰 쌀밥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조금 전 아이가 토해낸 밥알이 호박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의 착한 마음에 신령님이 선물을 주셨나 봐요. 이 호박은 요술호박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동생과 어머니께 밥을 먹였어요. 호박 안의 밥은 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먹고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아이는 이 신기한 호박 안에 쌀 한 톨을 넣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호박 안에 쌀이 가득 찼어요. 가난했던 모자는 호박 안에 든 쌀을 퍼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돈이 생겼죠. 우리 이번엔 이 호박 안에 돈을 넣어볼까? 모자는 호박 안에 돈 한 냥을 넣고 잠시 후 들여다보았어요. 이번에도 호박 안에는 돈이 가득 찼어요. 가난했던 모자는 부자가 되었어요.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형제는 모두 어른이 됐어요. 부자가 된 형제는 사이 좋았던 어린 시절의 형제가 아니었어요. 형, 나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하니까 저 호박은 내가 가지고 갈게요. 형은 이 집 살림을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 호박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니까 이 호박은 내 것이지. 형제는 호박을 서로 갖겠다며 날마다 싸웠어요. 보다 못한 어머니는 형제를 불러들였어요. 이 호박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좋긴 하다만 너희가 이렇게 날마다 싸움질을 하니 정말 슬프구나. 호박을 반으로 자를 수도 없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형제는 늙은 어머니의 말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호박을 저 산꼭대기에서 발견한 것이니 그곳에서 호박을 아래로 굴리거라. 그래서 찾는 사람이 그 호박을 가지고 가거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형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호박을 아래로 굴렸어요. 형, 먼저 찾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래, 알겠다. 형제는 서로 호박을 먼저 찾으려고 산속을 헤매며 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호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호박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형, 미안해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호박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아니다. 내가 그냥 너에게 줬으면 됐을 텐데. 형제는 서로 호박을 갖겠다며 싸웠던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하지만 호박을 잃어버린 대신 다시 예전처럼 사이 좋은 형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박도령과 잉어 아가씨.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박도령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박도령은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외롭게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박도령이 나무를 해서 장터에 내다 팔러 가는 길이었어요. 나무를 다 팔고 시장 구경을 하며 돌아다녀 보았어요. 그런데 길 한쪽에서 잉어를 팔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지요. 내 생전 맛있는 음식 한 번 못 먹어봤는데 잉어를 사서 먹어볼까? 박도령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잉어를 팔고 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광주리에는 잉어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빨갛고 예쁜 잉어가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 이 빨간 잉어를 사겠습니다. 박도령은 나무를 해서 내다 판 돈과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합쳐서 잉어 값을 치르고 잉어를 샀어요. 돈 한 푼 남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박도령은 잉어를 물통에 넣고 지게에 올려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 도련님! 여기에요! 누가 날 부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잘못 들었나 보네. 어서 집에 가서 잉어를 잡아먹어야지. 박도령은 잉어를 먹을 생각에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 이상하네. 분명히 누가 날 불렀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집에 도착한 박도령은 잉어를 손질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칼을 들고 잉어를 손질하려는 순간 왠지 마음이 슬퍼졌어요. 잉어의 눈을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박도령은 차마 잉어를 손질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휴, 그래. 내 팔자에 무슨 맛있는 음식이냐? 그냥 보리밥이나 먹어야지. 잉어야, 다시 물통에 들어가 있어라. 다음 날 아침, 박도령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대충 먹고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어요. 일을 마치고 나무를 한 짐에서 집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방 안에는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이 한상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일가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상을 차려놓은 거지? 누가 차려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배도 고프니 우선 먹어야겠다. 박도령은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밥상을 받아 먹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 다음 날도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차려놓는 걸까? 박도령은 상을 차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도령은 일을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뒤뜰에 숨어 집 안을 지켜보았어요.
한참이 지나도 집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았죠. 뭐야, 아무도 없잖아?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졸린데? 아, 졸려라. 박도령은 하품을 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때 부엌에서 눈이 부시게 밝은 빛이 보였어요. 박도령은 깜짝 놀랐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박도령은 눈을 비비고 부엌을 바라보았죠.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부엌으로 가봐야겠다. 살금살금 부엌 쪽으로 가서 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밝은 빛은 잉어를 넣어두었던 물통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통 안에서 예쁜 처녀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처녀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도령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처녀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가 제 밥상을 차려주셨군요. 저와 같이 살아요. 처녀는 놀라며 얼굴이 빨개졌죠. 도련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박도령은 처녀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안 돼요. 그냥 지금 같이 살아요. 처녀는 할 수 없다는 듯이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죠. 박도령은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외롭게 살았던 서러움이 씻은 듯 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박도령은 사는 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날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색시도 있고 일을 다녀오면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방님, 제가 이렇게 서방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요. 갑시다. 당신 집이 어디예요? 도령은 색시를 따라 길을 나섰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큰 강물이 나왔어요. 색시는 강물을 바라보며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풀잎을 따서 주문을 외우며 강물 속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강물이 갈라지며 길이 보였어요. 도령은 색시를 따라 물속 길로 걸어갔죠. 물속 세상은 신비했어요. 오색 찬란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궁궐이 나타났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할 거예요. 그럼 구석에 보이는 낡은 상자를 달라고 하세요. 아셨죠? 잠시 후 도령은 색시의 부모님인 용왕님과 왕비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 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색시의 부모님은 색시를 보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요. 살아있었구나. 네가 어부에게 잡혀서 죽었다고 생각했단다. 고맙다,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색시는 부모님께 도령을 인사시키고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용왕과 왕비는 도령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했지요. 우리 사위가 됐으니 내가 선물을 주겠네. 갖고 싶은 물건을 말해보게. 박도령은 궁궐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방 안에는 반짝이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색시가 시키는 대로 말했어요. 저쪽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주세요. 하하, 귀한 보물을 어떻게 알았을까? 알겠네, 주겠네. 용왕은 낡은 상자 2개를 도령에게 주며 당부의 말을 했어요. 이 둘 중 하나만 열어야 하네. 다른 하나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되네. 도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색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박도령은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둘 중 하나만 열라고 했는데 어떤 걸 열지? 도령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선택해서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상자 안에서 수십 명의 일꾼들이 나왔어요. 일꾼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나와 논과 밭을 일구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왔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상자 안으로 들어가곤 했지요. 날마다 일꾼들이 나와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면 금방 부자가 되겠는걸? 박도령은 신이 났어요. 하지만 나머지 다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서방님, 절대로 열면 안 돼요. 다른 상자를 열면 슬픈 일이 생길 거예요. 색시의 말에 도령은 한동안 상자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내의 말을 잊고 상자 안이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았지요. 도령은 아내가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조금만 열어보고 다시 닫으면 되겠지? 도령은 상자 뚜껑을 아주 조금 열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또 수십 명의 일꾼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도끼와 망치 같은 연장을 들고 나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땅이 아닌 텅 빈 공중에다 집을 지었어요. 집은 몇 시간 만에 모두 지어졌죠. 그리고 구름처럼 공중에 둥둥 떠 있었어요. 도령은 신기한 듯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돌아온 아내는 한숨을 쉬며 박도령을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제가 했던 말들을 잊으셨군요. 그 상자를 열었군요. 여보, 일꾼들이 나와서 집만 지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색시는 슬픈 표정을 하며 집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집 대문 앞에 계단이 생기며 아래로 내려왔지요. 집이 지어졌으니 들어가 보세요. 도령은 색시를 따라 공중 안에 떠있는 집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구름처럼 떠다니는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요. 서방님, 이제 저는 가야 해요. 어딜 간다는 거요? 가긴 어딜 가요? 박도령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색시는 문 밖으로 나가더니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박도령도 색시를 쫓아서 따라갔죠. 색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강물 앞에 도착하더니 걸음을 멈추었어요. 서방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색시는 슬픈 얼굴로 인사를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으로 들어간 색시는 다시 빨간 잉어로 변하게 되었지요. 도령은 색시가 했던 대로 풀잎을 따서 물속에 던져보았지만 풀잎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뿐 길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색시,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요. 도령은 엉엉 울면서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도령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공중에 있던 집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일꾼들이 읽어놓은 농과 밭도 엉망이 돼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도령은 다시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이제 상자 안에는 풀풀 나는 먼지만 나올 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도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며 날마다 강가에 나와 눈물만 흘렸어요. 신비한 나뭇잎.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어요. 하루는 나무를 하다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쉴 곳을 찾아보았죠. 아휴, 힘들다. 배도 고프고. 아이고, 저기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쉬어야겠다. 나무꾼은 아내가 싸준 점심을 먹고 나무 그늘 밑에 누웠어요. 그런데 나뭇잎 사이로 사마귀 한 마리가 보였죠. 저 사마귀 녀석이 매미를 잡아먹으려나? 심심한데 구경이나 할까? 나무꾼이 사마귀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마귀가 어디선가 나뭇잎 한 장을 들고 살금살금 매미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나뭇잎을
자기 이마에 딱 붙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마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마귀가 어디 간 거지? 내가 잘못 봤나? 분명히 있었는데. 나무꾼은 사마귀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사마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매미가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어요. 사마귀는 매미를 허겁지겁 먹느라 이마에 붙였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나뭇잎이 떨어지자 사마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나뭇잎이 사마귀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건가? 신비한 나뭇잎이네. 나무꾼은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한 짐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나무꾼은 마을로 내려오자 신비한 나뭇잎을 이마에 딱 붙여보았어요. 마을 냇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무꾼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들이 아버지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네? 나무꾼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고 나무꾼의 뒤를 따라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나무꾼과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아내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도 나무꾼을 보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았지요. 아니, 산에서 나무를 한 짐이나 해왔는데 마누라고 자식이고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엄마,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러게 말이다. 어디서 들리는 거지? 당신 어디 계세요? 아내와 아이들은 두리번거리며 나무꾼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 모습을 보고 나무꾼은 나뭇잎을 이마에서 떼어냈어요. 아우, 당신 언제 오셨어요? 소리만 나고 보이지 않더니. 나무꾼은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나뭇잎을 이마에 붙였어요. 아버지가 금방 여기 계셨는데 어디 나가셨나? 아이들은 두리번거리며 아버지를 찾았어요. 나무꾼은 다시 이마에서 나뭇잎을 떼어냈죠. 아버지, 금방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요술을 부렸단다. 나무꾼은 아내를 방으로 불러들여서 신비한 나뭇잎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뭇잎을 떼었다 붙였다 하며 보여주었죠. 여보, 정말 신비하네요. 당신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네요. 이제 힘들게 나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내일부터 나무하지 말고 사냥을 해서 장에 내다 팔아보세요. 당신 말대로 내일부터는 사냥을 해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속에서 동물들이 보이면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동물들은 나무꾼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토끼, 노루, 사슴, 온갖 동물들을 많이 잡을 수 있었어요. 잡은 동물들을 장에 내다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런데 나무꾼은 이제 사냥을 하러 산에 가는 것도 귀찮아 했어요. 내가 이 나뭇잎만 이마에 딱 붙이면 아무도 나를 볼 수가 없는데 힘들게 사냥은 뭐하러 간담? 나무꾼은 다음 날부터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장에 나가보았어요. 떡집에 들어가 떡도 먹고 과일 파는 곳에 가서 과일도 막 먹어댔죠. 하지만 가게 주인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먹어도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 이제 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겠네. 나무꾼은 쌀, 과일, 옷감, 고기 등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하나씩 짊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호롱불 밑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구경하고 신비한 나뭇잎을 꺼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나무꾼은 신비한 나뭇잎이 잘 있는지 보려고 주머니에서 꺼내 호롱불에 비춰보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나뭇잎을 불에 태워 먹고 말았어요.
아니, 이를 어쩌면 좋아? 내 신비한 나뭇잎이 홀랑 타버리고 말았네. 여보, 아깝긴 하지만 할 수 없죠. 이제 다시 일을 해요. 우리도 이제 돈도 좀 있으니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아내의 말에 나무꾼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화를 내며 투덜거렸어요. 다음 날 나무꾼은 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나뭇잎을 주었던 그 나무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 누워 하루 종일 사마귀를 기다렸죠. 하지만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도 사마귀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그래, 이 나무에 달려있는 잎들 중에 신비한 나뭇잎이 있을 거야. 나무꾼은 커다란 나무에 있는 나뭇잎들을 모두 떼어내서 자루에 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 자루는 뭐예요? 나무꾼은 대답도 하지 않고 방바닥에 나뭇잎을 펼쳐놓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봐요. 나무꾼은 나뭇잎을 이마에 붙였다 떼었다 하며 아내에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계속 물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낮밤을 계속해서 붙였다 떼었다 했죠. 아내는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앞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어요. 이봐, 나도 피곤하다고. 조금만 더 해보면 다 끝나니까 잘 보라고. 내가 보이나? 아니, 내가 안 보이나? 아내는 꾸벅꾸벅 졸다가 대답했어요. 예,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 정말 안 보이는가? 이제 찾았네. 이제 찾았어. 나무꾼은 신이 나서 나뭇잎을 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은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장터로 나갔죠. 장터를 한 바퀴 휘돌더니 떡집으로 들어갔어요. 배도 고프니까 떡부터 먹어볼까? 나무꾼은 떡집에 있는 인절미, 송편, 시루떡, 꿀떡 할 것 없이 하나씩 죄다 입에 넣고 오물오물 먹었죠. 그리고 떡을 자루에 잔뜩 담더니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그대로 일어나 들고 나왔어요. 떡장수 할머니는 그런 나무꾼을 보고 화가 났어요. 이런 도둑놈을 봤나? 아니, 떡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그냥 도망을 가? 저 도둑 잡아라, 도둑! 할머니가 소리치자 장터에 있던 상인들은 달려나와 나무꾼을 붙잡았어요. 내가 보인단 말이요? 나뭇잎을 붙였는데 내가 정말 보여요? 이게 미쳤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미친 척을 하나 봐요. 상인들은 나무꾼의 말에 더욱 화가 나서 나무꾼을 때려주었어요. 나무꾼은 욕심을 부리다가 망신을 당하고 매까지 맞게 되었어요. 꽤 많은 하인 막둥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이진사란 양반이 살았어요. 이진사는 높은 벼슬을 하진 못했지만 재산이 많은 부자여서 권력이 높았지요. 내 죽기 전에 벼슬 한 자리를 해야 할 텐데 과거 시험을 보는 족족 떨어지니 이거 참나. 이진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만약 또 떨어지면 대감집에 돈이라도 들고 찾아갈 생각이었죠. 그래서 돈을 한 자루 가지고 한양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보, 내일 한양에 갈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가시겠어요? 하인을 데리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게 말이요. 좀 똘똘한 녀석이면 좋겠구만. 그럼 막둥이를 데리고 가세요. 그 녀석이 하인 중 막내라서 눈치가 빠르니까 부리시기 편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진사와 막둥이는 짐을 챙겨서 한양으로 떠났어요. 막둥이는 갑자기 주인 어른을 따라 나서게 돼서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막둥아, 한양에 가면 조심해야 한다. 가만히 서 있어도
눈배 가고 코배 가는 곳이 한양이야. 나리, 그렇게 무서운 곳엔 왜 가십니까? 이 녀석아, 이 벼슬하러 가지 뭐하러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걷다 보니 막둥이는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이진사는 아침도 든든히 먹고 나왔고 말을 타고 가니까 힘들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막둥이는 눈치를 보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나리, 점심은 언제 먹습니까? 이놈아, 얼마나 왔다고 벌써 밥을 먹느냐. 좀 더 가다가 먹어야지. 나리, 도시락을 그대로 두면 쥐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했는데요. 쥐 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빨리 걷기나 하거라. 막둥이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투덜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이진사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길을 떠날 생각에 든든히 먹는다고 아침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나리, 왜 그러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내가 배탈이 났는지 똥이 마렵구나. 나리, 그럼 저기 나무 뒤에 가서 싸세요. 누가 나리가 싸놓은 건 줄 알겠습니까? 산에 있는 짐승들이 싸놨는 줄 알겠죠. 이진사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막둥이와 말싸움을 할 수도 없고 따질 여유도 없었어요. 서둘러 나무 뒤에 가서 똥을 쌌죠. 이진사가 말에서 내려 나무 뒤로 가자 막둥이는 그새 도시락을 꺼내서 모두 먹어버렸어요. 이진사는 돌아와서 다시 말을 타고 한참을 가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팠어요. 막둥아, 도시락 꺼내거라. 막둥이는 빈 도시락을 꺼내서 이진사에게 주었어요. 밥은 어디 가고 텅 빈 도시락이냐? 나리, 그것 보세요. 도시락을 안 먹고 있으면 쥐가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진사는 기가 막혔지만 따질 수도 없었어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가다 보니 어느새 날도 저물어 갔지요. 배가 고프니까 더 힘들고 지쳤어요. 이진사는 근처에 있는 주막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 밥만 시키고 막둥이의 밥은 시키지 않았어요. 막둥이는 자기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란 뜻이었지요. 막둥이는 꾀를 냈어요. 나리, 다들 저를 막둥아, 막둥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리만이라도 좀 다르게 불러주십시오. 뭐라고 불러줄까? 예, 찹다야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좀 똘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알겠다. 어서 저녁상이나 가지고 오너라. 막둥이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주모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모, 우리 나리는 아주 차가운 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밥을 얼음처럼 아주 차갑게 해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녁 밥값도 못 받을 거요. 알겠죠? 아이고, 날도 추운데 무슨 찬밥을 먹는다는 건지. 하여간 알겠소. 주모는 막둥이의 말대로 누룽지를 만들어 놓으려고 밖에 내놓았던 밥을 담아서 주었어요. 나리, 저녁 드십시오. 저는 밖에서 기다릴 테니 다 드시면 불러주십시오. 이진사는 국을 한술 뜨고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밥이 너무 차가워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찹다. 이 소리를 듣고 막둥이는 문을 열고 들어왔죠. 예, 나리, 찹다 부르셨습니까? 벌써 다 드셨어요?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막둥이는 밥상을 들고 나가서 주모에게 밥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한 후 허겁지겁 먹었어요. 이진사는 화가 났지만 양반 체면에 따질 수도 없어서 저녁도 굶은 채로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을 먹고 주막에 나와 다시 한양으로 가던 길에 장터가 열린 걸 보게 되었어요. 이진사는 장터에 늘어선 떡집을 보니 말랑말랑한 찰떡이 먹고 싶었지요. 하지만 양반 체면에 먹다가 맛이 없다고 해서 뱉을 수도 없어서 막둥이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나는 뻣뻣한 떡은 싫어한다. 아주 차지고 말랑말랑한 떡을 먹거든. 고개를 끄덕거리고
맛이 없으면 하고 소리를 내거라. 알겠느냐? 막둥이는 떡집을 돌면서 떡을 하나씩 먹어보았어요. 먹을 때마다 하고 소리를 냈어요. 막둥이 보고 먼저 먹어보라고 하길 잘했군. 내가 먼저 먹었다가 뱉지도 못하고 큰일 날 뻔했네. 막둥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떡집을 들어가서도 하더니 다섯 번째 떡집에 들어가서야 고개를 끄덕였죠. 이진사는 얼른 떡집에 들어가서 떡을 집어먹었어요. 그랬더니 떡이 뻣뻣한 데다가 언제 만들었는지 좀 쉰 냄새도 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할 수 없이 꿀꺽 삼켰어요. 이게 맛있는 떡이란 말이냐? 나리,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말랑말랑한 떡입니다. 그래, 네가 수고했다. 이진사는 맛도 없는 떡을 먹고 보니 술을 한 잔 마시고 입가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막둥이에게 술을 한 잔만 사오라고 시켰어요. 막둥이는 술을 한 잔 사들고 와서는 엉엉 우는 거예요. 아유, 왜 울고 있느냐? 나리,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쏟아질까 봐 조심스럽게 들고 오려고 두 손으로 안고 오다 보니 콧물이 흐르는 걸 닦을 수 없어서 이 술에 콧물이 빠져버렸습니다. 에잉, 더러워서 못 먹겠구나. 나리, 그럼 아까우니까 제가 그냥 먹겠습니다. 막둥이는 떡도 먹고 술까지 한 잔 마시니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여러 날을 걷다가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어요. 이진사는 또다시 막둥이에게 일렀지요.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한양은 멀쩡한 사람 눈 빼고 코 베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이진사는 단단히 일러두고는 볼 일이 있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새 막둥이는 한양 장터를 돌아다니며 구경했죠. 돌아다니다 보니 먹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막둥이는 나리가 타고 왔던 말을 끌고 마전에 가서 팔았어요. 말을 판 돈을 가지고 다시 장터에 와서 실컷 먹고 마시며 놀았지요. 그리고 이진사와 만나기로 했던 자리로 가서 헝겊으로 눈과 코를 가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 이놈아, 뭐라고 있느냐? 눈이랑 코는 왜 가리고 있어? 예, 나리께서 한양에서는 눈 빼고 코 베간다고 하길래 이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그런데 말은 어디 갔느냐? 막둥이는 놀라는 척하며 두리번거렸어요. 나리, 제가 눈과 코를 가리고 있는 동안 누가 말을 훔쳐간 모양입니다. 이진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막둥이를 왜 데리고 왔는지 후회만 할 뿐이었죠. 할 수 없이 주막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이진사는 화가 나서 더 이상 막둥이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둥이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이진사는 막둥이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나는 과거 시험을 보고 갈 테니 너는 먼저 가거라. 내가 네 등에다 글을 써줄 테니까 집에 가서 마님께 보여주거라. 이진사는 막둥이의 등에다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놈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으니 이놈을 집 앞 강가에 던져버려라. 나는 과거를 보고 돌아가겠다. 막둥이는 이진사와 헤어지고 몇 날 며칠을 한양 구경을 하며 돌아다녔어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시 며칠을 걸어야 집에 도착할 텐데 돈도 다 떨어져서 밥도 사 먹을 수가 없었죠. 할 수 없이 돌아가는 길에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먹을 것을 얻어가며 걷고 있었어요. 하루는 떡을 만들고 있는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떡을 얻어 바가지에 담아 먹고 있는데 조청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 그 조청 여기다 주세요. 막둥이는 떡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떡 바가지에 조청을 부어주었죠. 얼마예요?
단약만 내구려. 예? 너무 비싸요. 그냥 다시 담아가세요. 안 살래요. 할머니는 화가 났지만 할 수 없이 조청을 다시 항아리에 부었어요. 하지만 떡에 묻어있는 조청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막둥이는 조청이 묻은 달콤한 떡을 먹으며 걷고 있었어요. 그때 스님 한 분이 터덜터덜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스님, 배고프시면 이 떡 드세요. 스님은 배가 고팠던 차라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막둥이는 우물쭈물하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님, 사실 제 등에다가 저희 주인 나리께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스님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은 막둥이 등에 있는 편지를 읽더니 안타까워했어요. 당신을 물에 빠뜨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막둥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스님께 부탁을 했어요. 스님, 제 등에 써 있는 글을 지우고 다시 써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스님은 떡을 얻어먹기도 했고 살생을 하라는 글을 보고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막둥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뭐라고 쓸까요? 예, 나는 막둥이 덕분에 일이 아주 잘 돼서 벼슬을 얻었다. 이렇게 똑똑한 아이를 사위로 맞아들여야겠으니 막내딸과 혼인을 시켜라. 나는 과거 시험을 보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스님은 막둥이가 불러주는 그대로 써주었어요. 막둥이는 이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주인 마님께 등에 써있는 편지를 읽으라며 보여주었어요. 이게 정말이냐? 정말 나리께서 너를 사위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야? 예? 저는 모르겠는데요. 나리께서 그냥 편지를 써주시고 마님께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마님은 남편의 편지가 이상했지만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내딸과 막둥이를 혼인시켰어요. 며칠 후 이진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둥이가 사위가 된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여보, 당신이 막둥이 등에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뭐야? 내 이놈을? 이진사는 몽둥이를 들어 막둥이를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자기 딸의 남편이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지요. 이진사는 몇 날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저 녀석 꼴을 보고 살다가는 명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오. 여보, 그렇다고 우리 딸을 과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재산을 조금 주고 내보냅시다. 이진사는 할 수 없이 재산을 조금 나눠주고 딸과 함께 막둥이를 내쫓았어요. 꽤 많은 막둥이는 이진사가 나눠준 재산을 불리고 불려서 큰 부자가 되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구렁이 처녀와 한선비.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어요. 선비는 글도 많이 읽었을 뿐 아니라 인품도 훌륭하고 마음도 너그러웠지요. 하지만 글만 읽었을 뿐 농사일도 살림살이도 알지 못했어요. 물려받은 재산도 다 떨어져 가고 밥도 굶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하게 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보게, 내가 자네 소식을 들어 알고 있다네. 정 힘들거든 우리 집에 오게. 내가 쌀이라도 줄 테니까. 한선비는 친구의 말에 대답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리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이 모습을 보고 한선비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비는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가 쌀을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거라.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밥 먹을 수 있겠네요. 와, 정말 신난다.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자 선비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친구의 집은 산을 몇 개나 넘어서 가야 했어요. 어떤 날은 산속의 짐승들을 피해 숨어서 지내기도 했지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걷다가 또다시 밤이 되었어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오늘은 어디서 이슬을 피한담. 선비는 두리번거리며 쉴 곳을 찾았어요. 밤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산속에서는 사나운 짐승들의 소리도 들렸지요. 더듬더듬 쉴 곳을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 집이 있나? 저 불빛을 따라가 봐야겠다. 선비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걸었어요. 불빛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보였어요. 계십니까? 계세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선비가 대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며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처녀가 나왔어요. 선비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하룻밤 묵기를 정했지요. 이 밤중에 할 수 없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처녀는 선비를 방 안으로 들이고 맛있는 저녁까지 차려주었어요. 선비는 배가 고팠던 차라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집안은 깨끗하고 정갈해 보였어요. 처녀 혼자서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저 외람되지만 이 커다란 집에서 처녀 혼자 살고 계신가요? 예,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산속에 들어와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선비는 처녀의 말을 듣자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을 먹고 선비는 길을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어요. 처녀는 선비를 보자 머뭇거리며 말을 했어요. 선비님, 보시다시피 저 혼자 이 산속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하룻밤만 더 묵어 가시지요. 선비는 예쁜 처녀가 이렇게 말을 하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선비는 며칠을 더 묵었죠. 처녀는 날마다 선비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선비는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선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선비님 댁에 쌀과 곡식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처녀의 말을 믿고 다시 몇 날 며칠을 묵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안 되겠소. 집에 다녀와야겠소. 선비님, 그러시면 꼭 다시 오셔야 합니다. 처녀는 선비에게 말 한 필과 돈까지 내어주고 다녀오라며 배웅을 해주었어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갔던 곳을 말을 타고 가니 빨리 도착할 수 있었지요. 선비가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은 반갑게 뛰어나왔어요. 떠날 때와는 다르게 아이들은 포동포동 살이 쪄 있고 아내의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친구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곡식은 물론이고 이 많은 보석까지 보내주었어요.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는지 몰랐어요. 선비는 아내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선물들은 처녀가 보내준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선비는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처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는 공부를 하러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죠. 타고 온 말을 타고 서둘러 처녀의 집으로 떠났어요. 한참을 달려 산속에 들어오니 멀리 처녀의 집이 보였어요. 더 빨리 가야겠다. 선비는
처녀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급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누군가가 선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비가 돌아보니 커다란 나무 아래서 웬 노인이 선비를 다급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어르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소. 자네는 나를 만난 걸 천운으로 아시오. 자네는 지금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이 아니오. 노인의 말에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처녀는 사람이 아니오. 천년 묵은 구렁이가 둔갑한 것이라오. 자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선비는 믿을 수 없는 말에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내 말을 믿을 수 없거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게. 처녀가 밥상을 차려오거든 밥을 먹지 말고 상을 엎으시게나. 그럼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네. 선비는 노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었어요. 깊은 생각에 잠겨 터덜터덜 걸었죠. 멀리서 선비가 걷는 모습을 본 처녀가 달려나왔어요. 선비님, 정말 오셨군요. 정말 다시 오셨어요. 처녀는 기뻐하며 선비를 방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왔지요.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선비는 노인의 말이 생각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처녀는 선비의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이 처녀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나도 어차피 굶어 죽었을 텐데. 선비는 밥상을 만지작거리더니 수저를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선비는 밥 한 그릇을 모두 먹었지요.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선비를 바라보았어요. 선비님, 어찌 그 밥을 다 드셨습니까? 내가 노인을 만난 걸 알고 있었소? 예,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비님께서 만난 노인은 천년 묵은 이무기입니다. 이 산속에서 저와 그 이무기가 살고 있었지요. 우리 중 한 명만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비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무기는 제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방해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처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어요. 선비님 덕분에 저는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비님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처녀가 말을 마치자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더니 처녀는 용으로 변하여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선비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주위에는 기와집도 처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선비는 모든 일들이 꿈결처럼 생각되었어요. 처녀의 말대로 선비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용이 된 처녀의 말처럼 선비는 과거에도 급제를 하고 재산도 점점 늘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금송아지가 된 아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과 돈을 가진 부자인데다가 사이도 좋았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자식이 없어서 항상 걱정이었어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땐 즐거워하다가도 가끔씩 혼자서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오랫동안 생각했던 말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 저도 나이 40이 넘었어요. 그러니 제가 당신 아이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첩을 들이시지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보, 첩을 들이면 질투가 나서 자식을 얻을 수 있단 말도 있으니 첩을 들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자식을 얻고 싶은 욕심에 첩을 들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여자를 첩으로 들이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에 사람을 보내서 아기를 낳을 여자를 찾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첩을 구하게 되었죠. 남편은 본처의 집과 첩의 집을 드나들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게 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됐어요. 당신이 아기를 갖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첩을 들이니 당신이 아기를 갖게 됐네요. 부디 몸 조심하시고 건강한 아기를 낳으셔야 합니다. 첩도 아닌 나이 많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자 남편은 아내를 애지중지하며 보살폈어요. 10달이 지나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남편은 아들까지 낳은 아내에게 더할 수 없이 고마워하며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니 첩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한편 부잣집 첩으로 온 여자는 남편이 본처에게서 오지 않자 애가 달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첩은 날마다 남편의 본집을 기웃거리며 집안을 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기를 안고 나와서 커다란 암소가 있는 외양간에 아기를 눕혀놓았어요. 저 커다란 암소가 아기를 깔고 누우면 아기는 살 수가 없겠지. 첩은 이런 생각을 하며 암소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암소가 아기를 바라보며 아기 옆에 가만히 눕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아기는 암소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기가 어디로 간 거야? 아휴, 아무렴 어때? 아기가 없어졌으면 됐지. 첩은 남편과 본처가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본집에서는 아기를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를 구석구석 다 뒤져보았지만 아기는 보이지 않았지요. 당신은 그 귀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단 말이오.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아기를 잃어버린단 말이오. 남편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첩의 집으로 갔지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게 되었어요. 혼자서 집안을 거닐다가 소 울음소리를 듣고 외양간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암소의 배가 불룩한 것이 보였지요. 네가 아기를 가졌구나. 그래, 건강한 송아지를 낳아야지. 아내는 암소에게 맛있는 먹이를 주며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얼마 후 암소는 반짝이는 금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가 어찌나 예쁘던지 아내는 송아지를 자식처럼 보살폈지요. 송아지도 아내의 품속으로 파고들곤 하였어요. 아내의 집에서 금송아지를 낳았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지요. 이 소문은 첩의 귀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금송아지를 낳았다고? 그 아기가 금송아지로 태어난 게 분명한데 어쩌면 좋지? 첩은 그 송아지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못된 일을 꾸미게 되었어요. 여보, 제가 아무래도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러시오? 기운을 좀 차려보시오.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으면 말을 해보구려. 뭐가 됐든 내가 구해오리다. 첩은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서 말을 해보시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가 구해올 테니. 여보, 정말 그러시다면 당신 본처 집에 암소가 낳은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 좋겠어요. 그 고기를 먹는다면
기운이 날 것 같아요. 남편은 첩의 말을 듣자마자 본처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인을 불러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지요. 주인의 명령에 하인은 할 수 없이 송아지를 끌고 도살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송아지의 눈을 보자 죽일 수가 없었지요. 살려달라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죽이면 죄를 받을 것 같구나. 어서 어디로든 도망가거라. 하인은 송아지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죽어있는 염소의 고기를 송아지 고기라며 주인 마님께 전했어요. 남편은 염소 고기를 첩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여보, 이 송아지 고기를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첩은 다시 건강해졌단 듯이 멀쩡하게 일어나 전과 같이 행동했어요. 한편 도망친 금송아지는 밤낮을 걸어 궁궐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궁궐 벽에는 임금님의 포고문이 붙어 있었지요. 쇠로 만든 북채를 들고 쇠북을 쳐서 소리가 나게 하는 자를 사위로 삼겠다. 나라에는 커다란 쇠북이 있는데 지금까지 쇠로 만든 북채를 들고 쇠북을 쳐서 소리를 내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북채는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들 수가 없었거든요. 금송아지는 커다란 북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북을 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송아지는 성큼성큼 북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북채를 입에 물고 북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무거운 북채를 입으로 물고 북을 치네요? 세상에, 북소리 좀 들어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송아지가 북을 쳤단 소식은 궁궐의 임금님께도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북을 치는 자에게 공주를 주겠다고 했지만 북을 친 자가 사람이 아닌 송아지였으니까요. 임금님은 송아지를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너는 사람이 아닌 송아지가 아니냐? 내가 사위를 삼겠다고 했던 건 송아지가 아니거늘. 임금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자 옆에 있던 공주가 송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저는 이 송아지와 혼례를 하겠어요. 임금님은 공주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자기가 약속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사위로 맞아들이기로 했지요. 공주와 송아지가 혼례를 치른 날 밤이었어요. 공주가 송아지를 안아주자 송아지의 가죽이 스르르 벗겨지면서 멋진 남자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송아지는 그동안의 일들을 공주와 임금님께 모두 이야기했어요. 송아지가 아닌 사람으로 변한 사위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장 그 첩을 잡아오거라. 아버님, 제가 이제 임금님의 사위가 됐으니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이 일을 잘 끝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무척 그리워하고 계실 겁니다. 내일 당장 본가에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어머니를 찾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랜만에 뵙게 된 어머니는 너무 늙어 계셨지요. 어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웬 훌륭한 도련님께서 집을 잘못 찾으셨나 봅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잘 보십시오. 금송아지로 태어난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남자의 말에 놀라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구나. 남자는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첩이 꾸민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아버지는 아들과 본처에게 용서를 빌고 첩을 내쫓았어요. 또한
아들을 살려준 하인을 찾아가 큰 상을 내려주었어요. 남자는 임금님의 말대로 어머니와 함께 궁궐로 돌아가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